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소리에 대꾸하지 마라. 너도 같은 사람이 되리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소리엔 같은 말로 대꾸해 주어라. 그래야 지혜로운 채 하지 못한다. 잠언. 조지 오웰. 카탈로니아 상가. 제 1장. 의용군에 입대하기 전날이었다. 나는 바르셀로나의 레닌 병영에서 장교 탁자 앞에 서 있는 한 이탈리아인 의용병과 마주쳤다.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북동부 지방인 카탈로니아의 항구 도시이다. 26살의 강인해 보이는 젊은이였다. 금발은 붉은색이 감돌았고 어깨는 단단했다. 챙이 있는 가죽 모자를 밑으로 세게 잡아당겨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았다. 나와는 직각 방향으로 서 있었는데 고개를 숙인 채 찌푸린 얼굴로 어떤 장교가 탁자에 펼쳐놓은 지도를 곤혹스러운 듯 살피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풍기는 어떤 분위기가 나를 강하게 끌었다. 친구를 위해서라면 살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내던질 사람의 얼굴이었다. 무정부주의자에게서 기대해 볼 만한 얼굴. 물론 그는 공산주의자일 수도 있었다. 어쨌든 그 얼굴에는 정직함과 잔인함이 공존했다. 그에게는 무식한 사람들이 자기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가지는 감상적인 존경심도 있었다. 그는 지도에서 어디가 산이고 어디가 강인지도 가릴 줄 모를 터였다. 지도를 읽으려면 엄청난 지적 능력이 필요하다고 여길 터였다. 이유는 잘 모르겠다. 하여간 나는 보자마자 이토록 마음이 끌리는 사람, 정확히 말하면 남자를 거의 만난 적이 없다. 탁자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외국인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자 이탈리아인은 고개를 들더니 빠른 말투로 물었다. 이탈리아노? 나는 형편없는 스페인어로 대답했다. No, English. ¿Y tú? 아니요, 나는 영국인입니다. 당신은요? 이탈리아노. 이태리인입니다. 밖으로 나가는데 그가 가로질러 오더니 내 손을 아주 강하게 움켜쥐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낄 수도 있다니 신기한 일이었다. 그의 영혼과 내 영혼이 언어와 관습의 간극을 뛰어넘어 순간적으로 완전히 밀착된 것 같았다. 내가 그를 좋아하는 것만큼이나 그도 나를 좋아했으면 하고 바랐다. 그러나 동시에 그에 대한 첫인상을 유지하려면 2번 다시 그를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았다. 물론 나는 그를 다시 보지 않았다. 스페인에서는 언제나 그런 식으로 만나고 헤어질 수 있었다. 이 이탈리아인 의용병 이야기를 꺼낸 것은 그가 내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의 남루한 군복과 사나우면서도 애처로워 보이는 얼굴은 당시의 특별한 분위기를 상징하는 것 같다. 그는 그 전쟁과 관련한 내 모든 기억과 얽혀 있다. 바르셀로나의 적기, 초라해 보이는 병사들을 가득 태우고 전선으로 기어가던 가늘고 긴 기차,
전선 쪽으로 한참 올라가면 나오는 전쟁에 찌든 잿빛 소도시. 질퍽질퍽 하면서도 얼음 속처럼 추운 산속 참호. 1936년 12월 말이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부터 불과 7달 전이다. 그럼에도 이미 엄청난 거리 밖으로 멀어져 버린 시기이다. 뒤에 일어난 사건들이 그 시기를 지워버렸다. 1935년이나 1905년을 지운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지워버렸다. 나는 신문 기사를 쓸까 하는 생각으로 스페인에 갔다. 하지만 가자마자 의용군에 입대했다. 그 시기, 그 분위기에서는 그것이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때까지도 카탈로니아는 무정부주의자들이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다. 혁명은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 중이었다. 처음부터 그곳에 있던 사람이라면 12월이나 1월에 들어서면서 이미 혁명기가 끝나간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영국에서 막 건너온 사람에게는 바르셀로나의 상황이 깜짝 놀랄 만한 것이었다. 사람을 압도하는 느낌이었다. 나로서는 노동계급이 권력을 잡은 도시에 들어가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좀 크다 싶은 건물은 거의 예외 없이 노동자들이 장악했다. 건물마다 빨간색 깃발이나 검은색과 빨간색이 섞인 무정부주의자들이 깃발이 드리워져 있었다. 담벼락마다 소련국기나 혁명 정당들의 머리 글자를 휘갈겨 놓았다. 교회는 내부가 거의 다 박살났고 성상들은 불에 탔다. 노동자 무리들은 여기저기서 조직적으로 교회를 철거했다. 상점과 카페마다 집산화되었다는 글이 붙어 있었다. 심지어 상자 같은 구두닦이들의 점포조차 집산화되어 빨간색과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웨이터와 지배인들은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동등한 입장에서 손님을 맞이했다. 굴종적인 말투나 격식을 차린 말투까지도 일시에 사라졌다. 아무도 세뇨르나 돈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우스테드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았다. 세뇨르와 돈은 인명 앞에 붙이는 존칭어이고 우스테드는 공손한 표현의 2인칭이다. 모두 상대를 동지나 당신이라고 불렀다. 부에노스 디아스 하고 인사하는 대신 살루드 하고 인사를 했다. 전자는 격식을 차린 인사말이고 후자는 격식을 차리지 않은 인사말이다. 프리모 데 리베라의 통치기 이후로 팁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었다. 프리모 데 리베라는 1923년에서 1930년의 우익 독재 시기를 말한다. 엘리베이터를 운전하는 직원에게 팁을 주려고 하다가 호텔 지배인에게 훈시를 들은 것이 내가 그곳에서 겪은 첫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자가용은 없었다. 모두 징발되었다. 모든 전차와 택시 그리고 다른 교통수단도 대부분 빨간색과 검은색으로 칠해 놓았다. 도처에 혁명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선명한 포스터들은 벽에서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았다. 몇 개 남지 않은 다른 광고물들은 서툴고 하찮게 보였다. 도시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람블라스 거리는 언제나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곳이었다. 그 거리를 따라 낮 동안은 물론이고 밤늦게까지 확성기에서 혁명가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가장 신기한 것은 군중의 모습이었다. 겉으로 볼 때 그 도시는 부유한 계급이 실질적으로 사라진 곳이었다. 소수의 여자와 외국인들을 제외하면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 거의 모두가
노동계급의 거칠거칠한 옷을 입었다. 또한 파란 작업복을 입거나 의용군 군복을 약간 고쳐서 입었다. 이 모든 것이 신기했고 또 감동적이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많았다. 어떤 면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면도 많았다. 그러나 나는 그 도시의 모습을 보자마자 내가 싸워서 지킬 만한 어떤 가치가 있다고 확신했다. 또한 나는 눈에 보이는 모습이 전부라고 믿었다. 그것이 정말로 노동자들의 국가이며 모든 부르주아는 달아났거나 죽음을 당했거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노동자들의 편으로 넘어왔다고 믿었다. 많은 수의 부유한 부르주아가 기회를 엿보며 당분간 프롤레타리아 행세를 하고 있음 뿐임을 깨닫지 못했다. 이 모든 것과 더불어 전쟁 특유의 흉흉한 분위기도 얼마간 느껴졌다. 도시는 을씨년스럽고 깔끔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도로와 건물은 보수가 안 돼 있었다. 공습을 염려하여 밤거리의 가로등은 침침했다. 상점들은 대부분 초라하고 진열대의 반은 비었다. 고기는 귀했다. 우유는 거의 구할 수 없었다. 석탄, 설탕, 석유는 부족했다. 그 가운데도 빵 부족은 정말 심각했다. 이 시기에도 빵을 구하려는 줄은 종종 수백 미터씩 늘어서곤 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사람들은 만족해했고 희망이 넘쳤다. 실업은 없었다. 생활비는 여전히 매우 낮았다. 눈에 띄게 공공해 보이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집시를 제외하면 거지는 없었다. 무엇보다도 혁명과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갑자기 평등과 자유의 시대로 들어섰다는 느낌이 있었다. 인간은 자본주의 기계의 톱니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행동하려고 노력했다. 이발소에 가면 이발사들이 이제 노예가 아니라고 엄숙히 천명하는 무정부주의자들의 벽보가 붙어 있었다. 이발사들은 대부분 무정부주의자들이었다. 거리에는 매춘부들에게 매춘부 일을 그만두라고 호소하는 천연색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현실적이고 냉소적인 영어 문명권 사람들에게는 이 이상주의적인 스페인 사람들이 진부해진 혁명적 표현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왠지 애처롭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당시에는 거리에서 아주 소박한 혁명 발라드를 한 곡에 몇 센티모씩 받고 팔았다. 모두 프롤레타리아의 형제애와 무솔리니의 사악함에 대한 노래였다. 무식한 의용군 병사가 이런 발라드를 한 곡 사서 띄엄띄엄 읽어가다가 대충 뜻을 이해하면 적당한 곡조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다. 나는 레닌 병영에 있었다. 형식적으로는 전선에 가기 위한 훈련을 받는 중이었다. 의용군에 입대했을 때는 다음날 전선으로 파견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사실은 새로운 센투리아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전쟁이 발발하면서 노동조합들이 급조한 노동자 의용군은 아직 일반적인 군대처럼 조직되지 않았다. 33명가량으로 이루어진 지휘 단위는 그냥 과라고 불렀다. 센투리아는 100명가량으로 이루어졌다. 사람만 많으면 무조건 대오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레닌 병영은 훌륭한 석조 건물들이 모인 곳이었다. 승마 학교도 있었고 자갈을 깐 엄청난 크기의 앞마당도 있었다. 원래는 기병대 병영이었으나 7월 전투에서 빼앗은 것이었다. 내가 소속된 센투리아는 여러 마구간 가운데 한 곳에서 잤다. 돌로 만든 여물통들 밑이었다.
여물통에 새겨진 기병대 군마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다. 말들은 모두 붙들어 전선으로 보냈다. 그래도 아직 말 오줌 냄새와 썩은 귀리 냄새가 났다. 나는 그 병영에서 일주일 정도를 보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말 냄새, 음정을 못 맞추고 떨리는 나팔 소리. 나팔수들은 모두 아마추어였다. 나는 나중에 파시스트 진영 바깥에서 스페인의 집합 나팔 소리의 곡조를 처음으로 제대로 들었다. 병영 연병장에서 징을 박은 장화가 쿵쿵거리는 소리, 겨울 햇빛을 받으며 오랫동안 계속되던 아침 열병식, 자갈이 깔린 승마학교에서 50명씩 편먹고 벌어지는 거친 축구 시합 등이다. 병영에는 1000명쯤 있었다. 취사를 담당하는 의용병 부인들 외에도 여자가 20명 정도 있었다. 많지는 않았지만 의용군으로 참전한 여자들도 있었다. 초기 전투에서는 여자들도 당연히 남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웠다. 혁명의 시기에는 자연스럽게 여겨지던 일이다. 그러나 이미 생각이 바뀌고 있었다. 여자들이 승마학교에서 훈련을 받는 동안에 의용군 남자들은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다. 남자들이 비웃는 바람에 여자들 기가 꺾였기 때문이다. 몇 달 전만 해도 여자들이 총을 다루는 것을 보고 웃는 사람은 없었다. 병영 전체는 더럽고 혼란스러웠다. 의용군은 건물을 점령하기만 하면 모두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그것도 혁명의 부산물인가 보다. 구석마다 부서진 가구, 망가진 안장, 노쇠로 만든 기병대 군모, 기병대가 쓰던 빈 칼집, 썩어가는 음식이 잔뜩 쌓여 있었다. 음식, 특히 빵은 엄청나게 낭비되었다. 내가 있던 내무반에서만도 식사 때마다 빵을 들통으로 하나씩 버렸다. 민간인이 빵이 모자라 난리인 것을 생각하면 면목 없는 일이었다. 우리는 긴 가대식 탁자에 앉아 늘 기름으로 미끌미끌한 양철 접시에 놓인 음식을 먹었다. 마실 것은 포론이라는 끔찍한 것에 담겨 있었다. 포론은 일종의 유리병인데 끝이 뾰족한 주둥이가 달려있다. 그것을 기울이면 포도주가 가늘게 뿜어져 나온다. 따라서 입을 대지 않고 거리를 두고 마실 수 있다. 포론 하나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마실 수 있다는 이야기다. 나는 포론이 사용되는 것을 본 순간 즉각 물컵을 쓰자고 요구했다. 내가 보기에 그것은 특히 백포도주가 가득 차 있을 때는 병실에서 쓰는 오줌통과 아주 비슷해 보였다. 점차 신병에게 제복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른 곳이 아닌 스페인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따로따로 지급되었다. 따라서 누가 무엇을 받았는지 아무도 확실히 알 수가 없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 허리띠나 탄약 상자 같은 것들은 마지막 순간에 전선으로 떠날 기차가 우리를 기다리는 시점에 지급되었다. 방금 의용군의 제복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그것이 잘못된 인상을 주었을지 모르겠다. 그것은 딱히 제복이라고 할 수가 없었다. 차라리 제각각복이라고 부르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모든 사람의 복장이 하나의 똑같은 규칙을 따른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어느 누구의 복장도 똑같지 않았다. 군대의 거의 모든 사람이 코듀로이 반바지를 입었다. 그러나 거기에 제복다운 통일성은 끝이 났다. 어떤 사람들은 각반을 찾고, 어떤 사람들은 코듀로이 각반을 찾고, 어떤 사람들은 가죽 정강이 바지를 댔고, 어떤 사람들은 높은 장화를 신었다.
모두 지퍼가 달린 저고리를 입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 저고리는 가죽이었고 어떤 사람들 것은 모직물이었다. 게다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색깔이 다 있었다. 모자도 쓰는 사람 숫자만큼이나 여러 가지였다. 모자의 앞쪽에는 정당 배지를 다는 것이 상례였다. 거기에다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목에는 빨간 손수건이나 빨간색과 검은색이 섞인 손수건을 묶었다. 당시에 의용군 대오는 아주 특이해 보이는 오합지졸 집단이었다. 제복은 이 공장 저 공장에서 만드는 대로 지급해야 했다. 사실 당시 사정을 고려하면 나쁜 옷은 아니었다. 그러나 셔츠와 양말은 면으로 만든 형편없는 제품으로 추위를 이기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 이나마의 조직화도 이루어지기 전인 초기 몇 달 동안 의용군 병사들이 어떤 고생을 했을지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나는 우연히 2달 전에 신문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마르크스주의 통일노동자당의 지도자 한 사람이 전선을 방문한 뒤에 모든 의용군 병사가 모포를 한 장씩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다. 참호에서 자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만 들어도 몸서리를 칠 것이다. 병영에서 지낸 지 이틀째 되는 날 교육이라는 우스운 일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무시무시한 혼돈의 장면들이 벌어졌다. 신병들은 대부분 바르셀로나 뒷골목 출신의 16이나 17살짜리 아이들이었다. 그들은 혁명적 열정은 가득했지만 전쟁의 의미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했다. 줄을 제대로 세우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규율은 존재하지 않았다.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열에서 빠져나와 장교와 심하게 말다툼을 벌였다. 우리를 교육한 중위는 몸집은 건장하지만 얼굴은 해맑은 유쾌한 젊은이였다. 정규 육군 장교 출신이었다. 절도 있는 몸가짐과 말쑥한 옷차림 때문에 여전히 정규 육군 장교로 보였다. 그런데 묘하게도 신실하고 열렬한 사회주의자였다. 그는 모든 군인들 사이에 완전한 사회적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부하들보다도 더 열심히 고집을 부렸다. 무지한 신병이 그를 세뇨르라고 부르자 그는 무척 당황했다. 뭐? 세뇨르라고? 누가 나를 세뇨르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모두 동지가 아닙니까? 그런 평등 정신 덕분에 그의 일이 더 쉬워졌던 것 같지는 않다. 한편 갓 들어온 신병들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군사 훈련을 전혀 받지 못했다. 나는 외국인들은 교육에 참석할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가만 보니 딱하게도 스페인 사람들은 외국인들이면 무조건 자기들보다 군사 문제에 대해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밖으로 나갔다. 나는 기관총 다루는 법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한 번도 다루어 보지 못한 무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우리는 무기 사용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 이른바 교육이라는 것은 연병장 훈련이었는데 그나마 가장 어리석고 낡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우양우, 자양좌, 뒤로 돌아, 차려 자세로 3열 종대, 행진 등 내가 15살 때 배웠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었다. 게릴라군이 받는 훈련치고는 의외였다고 할 수 있다. 병사를 훈련시킬 기간이 며칠밖에 없다면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숨는 방법, 열린 공간에서 전진하는 방법, 보초를 서고 흉벽을 쌓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기를 다루는 방법.
그러나 마음만 뜨거운 이 어린 무리는 며칠 후면 전선으로 내던져질 것임에도 소총을 쏘거나 수류탄에 핀을 뽑는 방법조차 아직 배우지 못했다. 무기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당시에는 몰랐다. 통일 노동자당 의용군의 소총 부족은 심각했다. 전선에 도착하는 부대는 물러나는 부대의 소총을 인계받아야 했다. 레닌 병영 전체를 통틀어 소총이라고는 보초들이 사용하는 것 외에 한 자루도 없었던 것 같다. 며칠이 지나자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자면 여전히 갈 데 없는 오합지졸이었음에도 상부에서는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내놓을 만큼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한 모양이었다. 우리는 아침이면 에스파냐 광장 넘어 작은 산에 있는 공원까지 행군을 했다. 그 공원은 단총 부대와 새로 형성된 인민군의 첫 파견대만이 아니라 모든 정당 의용군의 공동 연병장 역할을 했다. 공원에서는 낯설면서도 가슴이 뭉클한 광경을 볼 수 있었다. 공원에 가꾸어 놓은 꽃밭들 사이에 모든 좁은 길과 골목마다 분대와 소대가 뻣뻣한 자세로 가슴을 쑥 내밀고 행군을 했다. 군인답게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모두 비무장이었으며 제복을 완전히 갖춰 입은 병사는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제복들은 대부분 여기저기가 찢어져 누더기나 다름없었다. 순서는 늘 비슷비슷했다. 우리는 보통 3시간 정도 으쓱거리며 행군을 했다. 스페인 사람들은 짧은 보폭으로 빠르게 행군한다. 이어 쉬는 시간이 되면 헤쳐서 자그마한 식료품점에 모인다. 산 중턱에 있는 이 가게는 목마른 우리를 상대로 싸구려 포도주를 많이도 팔아먹었다. 모두들 나한테 잘해주었다. 나는 영국인이었기 때문에 호기심의 대상이었다. 단총 부대의 장교들은 나를 대단하게 여겨 술을 사주곤 했다. 한편 나는 우리 중위와 정면으로 마주칠 때마다 기관총 다루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으르렁거렸다. 호주머니에서 휴고의 스페인어 사전을 꺼내들고 형편없는 스페인어로 퍼부어대곤 했다. 요세 마자르 푸실 노세 마자르 아메트 랄라도라 끼에로 아프렌데르 아메트 랄라도라 쿠안도 바모스 아프렌데르 아메트 랄라도라. 나는 소총을 다룰 줄 알지만 기관총은 다룰 줄 모른다. 기관총 교육을 받고 싶다. 교육은 언제인가? 답은 늘 지친 웃음이었다. 이어 기관총 교육은 마냐나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내일 장차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 물론 그 마냐나는 결코 오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신병들은 제법 발을 맞추어 행군하고 절도 있다 싶게 차려 자세를 취할 줄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소총의 어느 쪽에서 총알이 나오는지는 알았을까? 알았다 해도 그것이 전부였다. 어느 날 우리가 쉬고 있을 때 무장한 단총 부대의 병사가 우리 쪽으로 어슬렁어슬렁 다가오더니 소총 구경을 시켜주었다. 그 결과 우리 소대 전체에서 나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소총 조주는커녕 장전할 줄도 모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기간 내내 나는 스페인어와 씨름을 했다. 병영에는 나 말고 영국인이 단 한 사람뿐이었다. 장교들 가운데도 불어 한마디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다. 내 동료들은 자기들끼리 말할 때는 보통 카탈로니아 말로 했기 때문에 나로서는 더욱 난감할 따름이었다. 카탈로니아는 스페인에 속해 있지만 카탈로니아어라는 별도의 언어가 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늘 작은 사전을 가지고 다니다가 위기의 순간에 얼른 꺼내 보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외국인으로 지내야 한다면
어느 나라보다 스페인을 택하고 싶다. 그곳에서는 친구를 사귄다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모른다. 하루 이틀 지나자 친근하게 성이 아니라 이름을 부르고 이것저것 가르쳐주고 나를 숨막힐 정도로 환영해주는 의용병이 수십 명이나 생겨났다. 나는 지금 선전용 책자를 쓰는 것도 아니고 통일 노동자당 의용군을 이상화하려는 것도 아니다. 의용군 체계 전체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 병사들은 어중이 떠중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 무렵 자원병은 줄고 쓸만한 병사들은 이미 전선에 나가 있거나 죽었기 때문이다. 우리 가운데 몇 %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이었다. 부모들은 15살짜리 소년을 의용군에 넣으려고 데려왔다. 부모들은 의용군 임금인 1급 시 뺏었다 때문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혔다. 또한 의용군에는 빵이 풍부하게 지급되기 때문에 그것을 몰래 집으로 가져오게 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그러나 나처럼 스페인 노동계급, 나는 아라곤이나 안달루시아 사람들하고는 거의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자면 카탈로니아 노동계급이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속에 들어가 함께 어울려 본 사람들은 그들의 타고난 품위에 감명받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솔직함과 관대함에 감명받지 않을 수 없다. 스페인 사람의 관대함은 때로 사람을 당혹스럽게 만들 정도였다. 담배를 한 갭이 달라고 하면 한 갑을 억지로 떠안긴다. 또 이런 흔한 의미의 관대함을 넘어서는 더 깊은 의미의 관대함이 있다. 영혼의 웅대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다. 나는 대단히 가망 없는 상황에서도 그런 관대함과 여러 번 마주쳤다. 전쟁 동안 스페인을 여행한 기자나 외국인들 가운데 스페인 사람들이 속으로는 그들을 도우러 온 외국인들을 몹시 시샘한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시샘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내가 병영을 떠나기 며칠 전 병사들 한 무리가 전선에서 휴가를 받아 돌아온 적이 있다. 그들은 전선에서 겪은 일에 대하여 흥분해서 떠들었다. 그러는 가운데 우에스카에서 그들 옆에 있던 프랑스 부대들에 대해 열변을 토하기도 했다. 프랑스 사람들 정말 용감하던데 그들은 그렇게 말하더니 열띤 목소리로 덧붙였다. 마스 발리엔테스 게 노소드로스, 우리보다 더 용감해. 물론 나는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그들은 프랑스 사람들이 전쟁 기술에 대해 자기들보다 더 잘 안다고 설명했다. 폭탄이나 기관총 같은 것들에 대한 전문 지식이 더 많다는 이야기였다. 어쨌든 의미가 있는 말이었다. 영국인이라면 그런 이야기를 하느니 차라리 손을 잘라버리는 쪽을 택할 테니까. 의용군에 복무하는 외국인들은 모두 첫 몇 주 동안 스페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동시에 그들의 어떤 특징들에 화를 내게 된다. 전선에서 나의 분노는 가끔 격분 상태까지 이르렀다. 스페인 사람들은 많은 일에 능숙하다. 그러나 전쟁만큼은 아니다.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그들의 비능률에 경악한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시간을 안 지키기 때문에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어떤 외국인이든 반드시 배우게 되는 스페인 단어가 마냐나, 내일, 문자 그대로는 아침이다. 그들은 가능하다고만 생각되면 오늘 할 일을 마냐나로 미룬다. 이것은 워낙 악명 높은 악습이라서 심지어 스페인 사람들끼리도 그것을 놓고 농담을 한다. 스페인에서는 식사에서 전투에 이르기까지 정해진 시간에 되는 것이 없다. 보통은 늦는 쪽이다. 그러나 가끔씩은 너무 빠르다. 아마 어떤 일이든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행동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8시에 떠날 예정일 기차는 보통 9시에서 10시 사이에 떠난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쯤은 기관사의 개인적인 변덕 때문에 7시 반에 떠난다. 이런 일을 당하면 약간 약이 오르게 된다. 입으로야 스페인 사람들에게는 우리 북쪽 사람들과 같은 시간 강박증이 없다는 점을 존경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나 역시 그런 강박증을 가진 북쪽 사람이 아닌가. 마냐나에는 가게 될 것이라는 끝도 없는 소문 뒤에 여러 번 연기가 이루어진 뒤에 갑자기 2시간 뒤에 전선으로 출발한다는 명령이 떨어졌다. 장비 가운데 많은 부분이 아직 지급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병참 창고에서는 무시무시한 소란이 벌어졌다. 결국 많은 병사들이 장비를 다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병영은 갑자기 여자들로 가득 찼다. 땅에서 솟아나기라도 한 것 같았다. 그들은 남자들이 담요를 말고 군장을 꾸리는 것을 도왔다. 나는 좀 창피하게도 스페인 여자에게서 새 가죽 탄약통을 차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녀는 또 한 사람의 영국인 의용병인 윌리엄스의 부인이었다. 검은 눈동자를 가진 상냥한 여자로 요람 흔드는 일을 평생의 업으로 삼은 것 같은 대단히 여성적인 부인이었다. 그러나 사실 그녀는 7월 시가전에서 용감하게 싸운 전사였다. 이때 그녀는 임신 중이었다. 아기는 전쟁 발발 후 꼭 10달 만에 태어났으니 아마 바리케이트 뒤에서 태어난 아기였을 것이다. 기차는 8시에 떠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친 표정으로 땀을 뻘뻘 흘리던 장교들이 우리를 병영 연병장에 그럭저럭 정렬시킨 시간이 8시 10분쯤이었다. 횃불 아래에 드러난 그 광경이 지금도 아주 생생하다. 소란과 흥분, 횃불빛을 받으며 펄럭이는 적기. 등에는 배낭을 메고 어깨 위에는 둘둘만 모포를 탄띠처럼 걸친 채 줄줄이 늘어선 수많은 의용병들 외침소리, 군화와 양철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 이윽고 쉬쉬하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려오더니 마침내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다. 넘실거리는 엄청난 크기의 적기 밑에 선 정치위원이 카탈로니아어로 연설을 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우리는 역으로 행군해 갔다. 6, 7km 정도 되는 가장 먼 길을 택했다. 도시 구석구석에 우리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우리는 람블라스 거리에서 발을 멈추었다. 돈을 주고 데려온 악단이 혁명가 한두 곡을 연주했다. 정복의 영웅들을 환송하는 장면이 다시 전개되었다. 여기저기서 열렬히 소리를 지르고 빨간색 기와 빨간색과 검은색이 섞인 기가 사방에 나부꼈다. 우리를 보러 나온 우호적인 군중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여자들은 창문에서 손을 흔들었다. 그때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워 보였는지, 그런데 지금은 왜 그것이 그렇게 멀게 느껴지고 비현실적인 일로 느껴지는지. 기차에는 병사들이 꽉꽉 들어차 좌석은커녕 바닥에도 앉을 자리가 없었다. 기차가 떠나기 직전 윌리엄스 부인이 플랫통으로 달려오더니 포도주 한 병과 어른 팔뚝만한 붉은색 소시지를 주었다. 설사를 일으키곤 하는 비누 냄새가 나는 소시지였다. 기차는 전시의 평상 속도인 시속 20km 이하로 카탈로니아를 천천히 빠져나가더니 이윽고 아라곤 고원지대로 다가갔다.